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나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2학년 때 충격적인 수업을 하나 들었다. 응용 인지 심리학이라는 수업이었는데 수업 주제는 휴리스틱이었다. 당시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주제였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지만 배우면 다 얻는 것이었다. 수업이 어려운 데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10여 명 남짓의 학생만 참여했다. 나는 그 10명 중에서 가장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저거다. 내가 만약 인간이 오류를 저지르는 지점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 휴리스틱을 통해 인간이 왜 편견을 가지는지, 왜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지, 왜 실수할 수밖에 없는지 배웠으니 내 나이 24살, 뒤늦게 시작했지만 내 인생은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휴리스틱과 클루지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냈다.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1분짜리 자극적인 컨텐츠를 1시간씩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다이어트를 해야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며칠 만에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며 몸무게가 늘어난다. 길거리를 걷다가 부딪혀 시비가 붙은 사람의 얼굴을 쳐서 1년치 연봉을 날리고 빨간 줄까지 얻는다. 주식이 폭락하더라도 이걸 참아내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가진 주식이 폭락하자 패닉셀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유튜브를 하면 현재 연봉의 10배를 버는 게 확정된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얼굴 노출이 꺼려져 결국 기회를 포기하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한다. 이것 말고도 대체 난 왜 이럴까 싶은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만 살았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처럼 보이지만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나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유전자 오작동의 개념을 이해한 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선 인간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방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 사람들은 나방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가로등 주변을 몇 날 며칠 서성이며 부딪히다가 죽기 때문이다. 왜 그런 걸까? 이건 나방의 유전자에 입력된 코드 때문이다. 나방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밤에 이동한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아 달빛을 향해 나아가며 움직인다. 나방의 유전자 코드는 철저히 생존에 도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전구가 등장했다. 그 결과 나방은 유전자 코드를 따랐을 뿐인데 전구를 달빛으로 착각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생존에 유리했던 유전자 코드가 현대에는 오히려 죽음을 유도한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거의 모든 판단에 선사시대에만 유리한 유전자 코드가 발동되면서 장기적인 인생을 망쳐버린다. 이 유전자 코드는 과거에는 매우 좋은 심리 기제였지만 현대에는 오히려 삶을 망쳐버리거나 가난을 유도한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실수를 우리가 왜 저지르고 있는지 다시 보자. SNS와 유튜브 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1분짜리 자극적인 컨텐츠를 1시간씩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도파민 분비로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건 선사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거나 운 좋게 사냥감을 잡아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경우, 짝을 유혹해 번식에 성공하는 경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이런 도파민 분비에 인간은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동기로 움직이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 SNS와 유튜브는 무의미한 도파민만 분비시킨다. 재미있는 것, 멋진 이성이 춤추는 장면, 신기한 장면 등 무작위 확률로 자극적인 영상을 접한다. 도파민만 분비되고 남는 것은 없다. 우리 뇌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서 착각한다. 너는 먹을거리를 찾고 있고 짝을 찾고 있어. 라며 쾌락이라는 보상을 주지만 사실은 아무 발전이 없다. 나방이 전등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듯이 스스로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뇌 손상을 일으켜 지능을 낮춘다. 이것이 유전자 오작동이다. 다이어트를 해야만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며칠 만에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여 몸무게가 늘어난다. 선사시대의 인간은 눈앞에 음식이나 당이 있으면 어떻게든 섭취해 지방을 쌓아두려 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인간에게 음식이 매우 귀했고 구하지 못하면 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차고 넘치는 당과 음식이 도처에 널려 있다. 나방이 불빛을 보면 뛰어들듯이 인간이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참기 어려워한다. 이는 과거에는 도움이 되는 심리 기제였지만 현대에는 당뇨와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길거리를 걷다가 부딪혀 시비가 붙은 사람의 얼굴을 쳐서 1년치 연봉을 날리고 빨간 줄까지 얹는다. 동물의 세계 등 생태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수컷들은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불사른다. 수컷으로서 명예가 실추되면 암컷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몇몇의 남성들은 자존심, 우두머리 수컷의 지위를 지키려는 선사시대의 본능을 따른다. 그 결과 미래를 보지 않고 1년치 연봉을 날려버린다. 과거 도움이 되었던 유전자 코드가 오히려 현대에는 삶을 망쳐버린다. 주식이 폭락하더라도 이걸 참아내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가진 주식이 폭락하자 패닉셀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음식이나 재산을 잃은 영장류들은 생존을 위협받아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당장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이라도 남기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에서 모든 것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영향을 미치면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하기 힘들고 생존 본능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성적으로는 팔지 않는 게 맞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 패닉셀을 하고 결국 자산을 잃게 된다. 이 유전자 오작동을 알고 있는 사람은 패닉셀을 버티며 손해를 최소화하여 돈을 번다. 유튜브를 하면 현재 연봉의 10배를 버는 게 확정된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얼굴 노출이 꺼려져 결국 기회를 포기하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한다. 우리는 평생 절대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 앞에서도 알몸을 보이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다. 이와 비슷하게 여자의 유전자 코드에는 대중에게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다. 선사시대 여성이 많은 남성에게 노출되는 것은 신상에 좋은 일이 아니었다. 원치 않은 임신이나 폭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대중에게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능적인 거부감에 의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면서도 결국 포기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유전자 오작동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서울대를 졸업한 A는 학창시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부를 잘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전교 1등을 유지했고 어렵지 않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 대학을 입학해 보니 성적은 중위권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A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우리 과 애들은 다들 집안이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과외나 알바를 해야 하지. 수저 차이가 이렇게 성적으로 나타나는군. 세상 참 불공평해. A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입사한다. 그러다 중고등학교 시절 자기만 못했던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본다. 얘들은 학교 다닐 땐 영 지지부진하더니 사업이 잘 풀리나 보네. 저런 머리로도 저 정도인데 내가 나서면 꽤 할만하겠군. 기대를 가득 안고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던진 후 자신만만하게 창업을 한다. 물론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종종 온라인 창업 강의가 눈에 띌 때가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지만 학창 시절 우습게 여기던 친구들이라 연락하지 않는다. 걔들이 하는 건 장사야. 내가 하는 건 사업이고. 이렇게 별다른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무모한 도전을 계속한다. 실패는 쌓이고 변명만 길어진다. 이번엔 정말 운이 안 좋았어. 아, 자본금만 더 있어도. 이건 거의 김과정이 사기를 친 거나 다름없어. 가뜩이나 좁았던 인간관계는 더 좁아져서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 주변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새로운 정보를 건네거나 사람을 소개해줘도 신경질적으로 거부한다. 이젠 돈도 없고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A는 모른다. 자기가 어느새 서울대 나온 얘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수없이 보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과거의 나의
동급이었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꽁꽁 숨어서 질투하고 자아만 보호하다가 결국 실패한다. 만약 이 서울대생이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나보다 잘된 친구들을 안 좋게 본 건 우두머리 수컷 본능 때문에 상대를 적으로 인식한 거야. 학벌이 나보다 낮고 사업이 아닌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야. 지금 상대를 비웃는 건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가 오작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전환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자신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본인을 역전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존심을 버리고 조언을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건 유전자의 꼭두각시로 놀아나는 순리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주변엔 100억 넘는 자산을 가진 사업가들이 많다. 종종 이 사람의 그릇은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고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 잃어버릴 때다. 유전자 오작동에 휘둘리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휴리스틱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성공을 하면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부족 사회에서나 유효한 심리 기제다. 현대 사회에서 승자의 저주는 큰 실패를 맛보게 만든다. 이 또한 유전자 오작동의 일종이다. 자만한 이들은 여지없이 성장이 멈추고 3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유전자 오작동 개념을 이해한 후 12년간 매일 한두 번씩 이건 유전자 오작동인가? 라는 생각을 되뇌며 살아간다. 요즘 내가 겪은 유전자 오작동을 소개하겠다. 역행자 확장판을 내면 사람들이 돈 벌려고 환장했다고 욕할지도 몰라. 어쩌지?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하지 말까? 인간은 원래 대중에게 공개될 때 스트레스를 받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어.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잖아? 대중에게 망신당하게 되면 평판이 하락할 거라는 두려움에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확장빵을 내더라도 어차피 수익 전에 기부해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독자들 입장에선 더 좋은 책을 얻는 거야. 괜히 평판 유전자 오작동에 휘둘리지 말고 일을 끝마치자. 경쟁 기업은 우리보다 훨씬 못할 거야.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있어. 역시 우리가 최고야. 사업가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경쟁 기업에 대한 불평분만연해. 이건 뇌에 경쟁자는 악이라는 편향이기 때문이지. 그 기업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텐데 이 장점을 무시하지 말고 좋은 건 받아들이자. 경쟁사 분석을 시작해보자. 3일간 일을 하지 않고 쉬었더니 극도로 불안하다. 오늘 밤이라도 뭔가 일을 해야겠어. 적절한 쉼은 오히려 일의 능률을 높여줘. 원래 인간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게 유전자 코드에 입력되어 있어. 적절한 쉼과 스트레스 관리는 장기적으로 더 좋으니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불안감은 무시하자. 나보다 사업 레벨이 높은 애는 그냥 금수저 아니었나? 뭔가 만나면 불편하고 거만해서 꼴 보기 싫어. 승리를 반복하는 경우 승자의 저주에 걸리게 돼. 그리고 본인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지. 그래서 나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끔 되어 있어. 이러지 말고 상대방에게 밥 먹자고 제안해서 배울 걸 배우는 게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는 일일 거야. 자, 지금까지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이제 뇌가 어떻게 진화했기에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지 살펴보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미 사장님, 또 아침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백미경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백미경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는 어떻게 진화했을까? 1.4kg의 회백질 덩어리. 뇌는 현대 과학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다. 원래 뇌는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멍게는 유충일 때에는 뇌가 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군데 자리 잡고 살게 되면 자기 뇌를 먹어버린다. 이제 움직일 일이 없으므로 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뇌는 원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신경 다발이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범용 프로그램이 되었다.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 슈퍼컴퓨터인 뇌 덕분에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 역시 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를 거쳐 영장류로
가지쳐지며 진화했듯이 인간의 뇌 역시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쳤다. 1970년대에 폴 맥클린이라는 신경과학자는 인간 뇌의 진화를 3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삼위일체의 뇌라고 불렀다. 즉 우리 뇌 안에는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인간의 뇌가 들어있고 이 뇌들은 저마다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삼중뇌 가설은 칼 세이건이 에덴의 용에서 언급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파충류의 뇌는 기본적인 호흡과 순환, 운동을 담당한다.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개입 없이 즉각 반응한다. 눈앞에 길고 꾸물거리는 것이 지나가면 화들짝 놀라게 되는 이유는 파충류의 뇌가 뱀이다, 빨리 피해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중간에 있는 것은 포유류의 뇌다. 기본적인 감정과 모성애 등의 본능, 얼마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괴로운 건 이 부분의 경고등이 크게 켜지기 때문이다. 무리지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뇌다. 가장 바깥,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진 뇌가 바로 인간의 뇌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는 누구일까 하는 고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쪽의 뇌들에 비하면 다소 반응이 늦고 주의를 집중해야 할 작동한다. 인간은 이 삼중뇌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그런대로 잘 대처해왔고 수많은 동식물의 도전을 물리쳐왔다. 위험한 뱀을 피하고 무리를 지어 위기를 넘어서며 언어를 사용해 문명을 건설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뇌 속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 걸까?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몇 년 전 내가 유튜브에서 5권의 책을 추천했을 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바로 게리 마커스의 클루즈다. 당시 이 책은 서점에서 품절 대란을 겪었고 클루즈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곤 했다. 책 제목인 클루즈는 세련되지 못하고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뜻한다. 게리 마커스는 진화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진화란 이전의 종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후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화도 맨 땅에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진화는 이전 버전 위에 새로 설치된 업데이트나 패치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낡은 버전을 내장하고 있어 이걸 다 지우고 새로 짠 코드처럼 깔끔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수많은 약점들 역시 그렇다. 체중을 받치기엔 너무 약한 척추,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눈의 구조, 사랑니, 맹장 등 우리 몸은 여러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눈먼 진화 때문에 우리 육체는 수많은 오류를 갖게 되는데 게리 마커스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육체뿐 아니라 뇌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발전소 기술자들처럼 진화도 생물의 작동을 멈출 수 없으며 때문에 그 결과는 옛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꼴 사나운 것이 되곤 한다. 예컨대 인간의 중뇌는 아주 오래된 후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 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머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즈가 되기 쉽다. 게리 마커스 클루즈. 유전자 오작동을 이기는 역행자의 사고방식. 클루즈 바이러스를 의식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나도 이제 유튜브 하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지만 정말 시작하는 건 3명이 될까 말까다. 왜 사람들은 결심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 인간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원시시대 사람이 새롭게 도전을 한답시고 오지에 가거나 호랑이에게 덤볐다간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 혜택은 직접 도전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돌아오곤 했다. 따라서 옛 이야기와는 다르게 용사는 공주를 얻기는커녕 후대에 DNA를 남기기도 어렵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잔머리 좋은 겁쟁이의 후손이다. 이처럼 조심성 강한 유전자는 과거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엔 열등한 것, 즉 클루지로 남았다. 과거엔 새로운 도전이 생존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유튜브나 블로그,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다 실패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겁쟁이 클루지와 게으른 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포테이토 칩이나 먹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 사실 오늘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박탈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일평생 인생을 장악할 수도 없이 돈과 시간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도전과 혁신이 지상명령이 된 지금 겁쟁이 클루즈는 자기계발에 큰 장애가 된다. 평생 가난뱅이 순리자로 살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클루지 바이러스로 소외감이 있다. 원시시대의 100명 규모의 부족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어떤 버섯을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같이 사냥을 나갈 사람이 없다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 고대 사회에서 추방이라는 형벌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사회생활에 최적화되게 진화했다. 자기 평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 이야기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을 가진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건 잘 들린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가장 일반화된 클루지 바이러스로 인지적 편향, 즉 편견을 들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뭔가 큰 생물을 보면 일단 재빨리 도망치도록 진화했다. 그게 그냥 바위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곰이었을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중에 별것 아닌 걸로 밝혀지더라도 큰 상대를 만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사람이 뱀 같은 모양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 다리 많은 독충 같은 것을 징그러워하는 것, 쓴맛이 나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을 먹으면 토하는 것도 예전엔 인류 생존에 큰 도움을 주는 편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가? 전체의 일부만 보고 재빨리 판단하는 어림짐작은 때로 큰 손해를 초래한다. 어릴 적 여자친구에게 연이어 차이고 난 후로 여자들은 모두 이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건 바보짓이다. 마케팅 회사에 한번 사기를 당했다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사장은 또 어떤가? 10중 8구 망하고 말 것이다. 내 주위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만 반복하면서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 물론 그들은 착실한 순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 편견 클루지는 정말 수많은 장면에 등장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비싼 물건을 살 땐 편향이 빠져 한두 가지 근거만으로 결정한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최근 시골에 집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매물을 구경했다. 내 뇌는 그만 고민하고 빨리 좀 골라. 네 채 정도 봤으면 충분해. 다 비슷하잖아 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네 채쯤 보니까 더 보기가 귀찮아지고 피로감이 막 밀려왔다. 나는 그것이 클로지가 만들어낸 감정이라고 판단했다. 클로지는 과자 하나를 살 때나 집 한 채를 살 때나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에서 클로지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몇 년은 살 집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야. 만약 잘못 사면 팔지도 못하고 큰돈이 몇 년 동안 묶여버리게 돼. 그렇게 돼서 괴로울 때 감정을 떠올려 보자. 그러면 더 많은 매물을 볼 의지가 생길 거야. 유전자 오작동이 아닐까 의심하는 습관 덕분에 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두고도 바로 계약하지 않을 수 있었다. 클루지가 만들어내는 편향은 매우 일반적이라서 좀처럼 자각하기 힘들다.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자.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무서운가? 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에 이르며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0명은 7일 이내로 사망했습니다. 1번과 2번은 사실상 같은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2번을 훨씬 더 공포스럽게 느낀다. 이 감정 휴리스틱은 내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기법 중 하나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구를 넣느냐, 추상적인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손쉽게 성공한 것도 인간의 휴리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썸네일 2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인생을 바꿔준 책 5권. 오타쿠 흑수저를 10억 연봉자로 만들어준 책 5권.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단어를 싫어한다. 그러니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역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감정 휴리스틱에 빠진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휴리스틱 유전자 오작동을 어떻게 적용하냐고? 아마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 다음은 당연하다. 초기에는 완벽히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다시 역행자를 읽으며 복습하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점차 이 사람의 마음은 유전자 오작동인가? 지금 내 마음이 오작동하고 있나? 라고 묻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괜찮다. 한번 읽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평소에 유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3가지를 던져보려 한다. 질문 1.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평판 오작동. 원시 시대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하며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평판을 잃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밥을 혼자 먹는 게 창피한가?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창피한가? 역시 유전자 오작동일 뿐이다. 대기업을 퇴사한 후 꿈을 이룰 수 있는 소기업에 가면 명함이 달라질까 걱정되는가? 유전자 오작동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집단에서 평판을 지키라는 유전자 코드가 작동한 것뿐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질문 2.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당신은 애써 배움을 피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한다. 이 거부감이 반복되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난 이대로가 좋아라며 산다면 일평생을 돈과 시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거부감이 든다면 이건 유전자 오작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뺨을 때린 후에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역행자가 되어야 한다. 질문 3.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손실 회피 편향. 인간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벌게 돼도 기쁘지 않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잃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뇌가 위기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선사시대의 손실은 생존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기였다. 지금 우리는 연봉 5천만 원이 4천만 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죽을 일도 없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기초적인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바비를 1.2배를 주면 오히려 더 인재가 몰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본다. 그러나 수준 낮은 사장들은 1.2배를 주면 50만 원의 손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망하게 만든다. 직장인의 경우 이직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연봉이 1천만 원 깎인다면이라는 걱정 속에서 아무 발전도 하지 못한 채 회사를 욕하며 계속 다닌다.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것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망상일 뿐이다. 이외에도 유전자의 오작동은 수없이 많다. 이에 대해 궁금하면 내가 도움을 받은 책 클루지, 행동경제학, 생각에 관한 생각 등을 권하고 싶다.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가볍게 공부해 볼 생각이라면 휴리스틱을 검색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미경 사장님. 이어서 김복희 끝까지 사장님. 읽을걸? 네, 조금 남았어요. 그럼 제가 여기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전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작동을 극복하고 30억 원을 취한다. 유전자 오작동 개념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싶어 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2019년 4월 나는 거의 6개월간 유튜버가 되는 것을 망설였다. 촬영 장비가 없어서 욕먹을까 봐. 이미 레드오션이라서 등 수만 가지 이유로 미루고 미뤘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고 포기 직전이었다. 나는 이때 유전자의 오작동 개념을 적용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야.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실행하는 것을 망설이도록 진화했어. 유전자는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을 막으려 오만 가지 망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야. 유튜브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망상에 시달릴걸? 지금 시작하면 100명 중 90등으로 늦게 출발하는 거라는 착각은 오작동일 뿐이야. 인간은 모두 심리적 오류에 시달려. 하지만 100명 중 1명은 타고난 실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이미 출발했을 거야.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100명 중 2등으로 출발하는 거야. 절대 늦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유전자 오작동에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야. 유전자의 오작동을 이겨내고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자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초보 유튜버가 겪는 일로 영상을 5개 업로드할 때까지 구독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노력했음에도 좌절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경험상 해본 거지 뭐. 이제 접자. 하지만 이 명령 또한 유전자의 오작동일 뿐이라 생각했다. 출발을 한 모든 초보 유튜버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잘된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초보 유튜버들의 유전자 오작동과 자의식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고 접을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자의식을 해체했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터지면서 10만 유튜버가 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유튜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 덕분에 인맥이 무한정 뻗어나가며 고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유튜브 덕분에 경제적 자유에 관심이 많은 20대에게 이름을 알려 이상한 마케팅의 인재들이 몰렸고 국내 최고의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 역행자가 서점 종합 1위 40만 부 판매되며 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돋움했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겨내 유튜브라는 신문물을 받아들였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백미경 사장님, 긴 분량 읽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이제 3단계에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전자 자체가. 그래서 그 본능대로만 살아가면 결국 평범한 삶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진짜 위험인지 아니면 유전자의 방어 반응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여기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네 번째 4단계 뇌 자동화부터는 김복희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억 가질래? 내 자동화 할래? 나에게 악마가 이렇게 속삭인다면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내 자동화를 이루면 돈은 자동으로 쌓이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천억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산업보다 이 챕터에서 다룰 뇌 최적화의 뇌 자동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뇌 최적화는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이것을 뇌 자동화라고 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띠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뇌 자동화는 뇌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발동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생각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는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순리자의에 압도적으로 좋은 머리를 가지게 되면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세팅을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에는 천지 차이로 나뉜다. 내 자동화를 이해하기 위해 바둑두는 죄수를 예로 들어볼까 한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다. 그 방에는 TV가 있고 매일 재미없는 바둑 방송이 켜져 있다. 바둑에 흥미가 없던 죄수는 1년간 TV 소리를 외면한 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바둑 선생님이 1개월간 1대1로 죄수에게 바둑을 가르친다. 다른 방에 있는 죄수와 경쟁시키며 실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이제 죄수의 머리엔 바둑에 대한 흥미와 지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일 바둑 방송을 볼 것이고 실력은 계속 쌓일 것이다. 2년이 지나면 실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둑 실력과 이해도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지능이 성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바둑 방송을 외면하는 죄수와 저절로 바둑 실력이 쌓이는 죄수와 같다.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살았다. 밥이 있으면 먹었고, 화가 나면 화를 냈고, 게임이 눈앞에 있으면 게임을 했다. 미래가 없었고, 지능은 낮았다. 20살 나이의 사회적 지위는 100명 중 꼴찌 수준이었다. 어느 날 책 읽기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다. 배경 지식이 있으니 그저 살기만 해도 세상의 법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둑을 배운 죄수처럼 나는 매일이 새롭고 재밌다. 서점을 가면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법칙이 보인다. 판매 1위 책을 만드는 법이 자동으로 구상된다. 유튜브를 보면 무슨 콘텐츠가 잘 나가는지 법칙이 보인다. 이를 적용해 나는 유튜브에서 50만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을 만든다. 밥을 먹으러 가도 이 사업이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간다. 죄수가 처음에는 바둑 방송을 싫어했지만 재미가 들리니 방에서 매일 방송을 보며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나는 뇌를 최적화하는 순간부터 딱히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경험하기만 하더라도 지식이 쌓였다.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 회전과 지식이 향상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뇌 자동화다. 억지로 하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머리가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의식 해체, 유전자 오작동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지식을 접하더라도 이를 응용할 힘이 없다. 머리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머리가 나쁘면 역행자가 될 수 없다. 지능은 타고난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당신은 두뇌가 타고난다고 믿고 있겠지만 이 상식은 완전히 틀렸다. 두뇌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지능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당신의 뇌는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자신 있다. 내가 그랬으니까. 20살 때 종교가 없던 나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지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수능 시험에서도 그랬다. 다른 과목들은 성적을 많이 올랐는데 언어 영역이 문제였다.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고 3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4등급이었다. 노력에 비해서 처참한 성적이었다. 나중에도 악몽을 꿀 때면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독해력뿐만이 아니었다. 어릴 적 나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았다. 20대 초반에 거의 모든 예측이 빗나갔다. 20대 중반부터는 예측의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패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30살이 되면서부터 큰 실패를 하지 않았다. 요즘은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않는다. 물론 언젠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어릴 때에 비해 머리 회전이 놀랍도록 빨라졌다.
신뢰성 있는 검사는 아니었지만 20살쯤에 IQ가 109 정도였는데 29살에는 125 수준이었다. 34세 측정했을 땐 136까지 올라가 있었다. 물론 IQ는 같은 나이대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급격하게 변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 수치들은 테스트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두뇌 회전이 10여 년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빨라졌다는 점이다. 그 당시 나는 정보 입력의 버퍼링이 심했다. 결정도 느렸고 계산도 느렸다.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뇌 최적화를 거친 현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수없이 자주 떠오른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무언가가 크게 변했다. 뇌를 복리로 성장시킨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릴 적에 한 번쯤 뇌세포는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진 않아 라고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최근 신경가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노먼 도이치 박사의 기적을 부르는 뇌에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 자폐증 환자, 포르노 중독자, 강박증 환자, 시각 장애인의 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일반들의 보다 월등히 큰 해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런던 시내에 있는 2만 5천여 개의 도로와 광장을 외웠기 때문이다.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 IQ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 훈련만으로도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한다.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따위의 말은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뇌의 복리라는 개념이다. 복리의 힘을 대단해서 10억 원을 매년 20%로 불리는 경우 20년이 지나면 380억 원에 넘는 큰 금액으로 변한다. 실제로 가치 투자인 달인이 워렌 버핏은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6%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복리로 누적되어 182만 %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복리 개념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좀비를 생각해보자.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에겐 특이하게도 좀비가 하나 있다고 하자. 이 좀비를 상대 진영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좀비가 상대편 군인 한 명을 문다. 곧 좀비는 두 명이 된다. 다시 그 좀비가 한 명씩 더 물면 좀비는 네 명이 된다. 곧 8명, 16명, 32명. 오래지지 않아 상대편 군인이 절반이 좀비로 변한다. 좀비가 절반을 넘어서면 단 한 단계 후에는 전원이 좀비가 된다. 복리는 이처럼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가져온다. 맨 처음에 원금 혼자 이자를 낳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이자도 다시 이자를 낳기 때문이다. 내가 21살 때 파격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그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원래의 지식이 100 정도였다고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딱 1%의 지식이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그렇게 1년에 12권씩 읽었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지식의 양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330, 즉 3.3배가 된다. 겨우 한 달에 한 권 읽었을 뿐인데도 그런데 당시 나는 1년 남짓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물론 모두 다 정독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는 별로인 책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머릿속에 새로 들어온 지식이 좀비가 돼서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고 다시 그 다음 지식과 연결되어 전염시키는 과정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복리로 불어난 지식 덕분에 군대 갈 때까지 7년간 대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언어 영역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다. 뇌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식 발달은 복리로 이루어진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런 사람들은 책뿐 아니라 신문조차 읽기 어려워하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봐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화를 낸다. 대화를 해봐도 답답하다. 그런데 평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소화하고 책이 아닌 다른 글들도 잘 이해한다. 그러니 언제고 또 책을 집어들고 고급 정보를 얻는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어휘의 양이나 이해의 속도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깊이에서 다르다. 꾸준한 독서로 단련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라도 기존 지식을 통해서 쉽게 흡수한다. 뛰어난 운동선수는 다른 종목의 운동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것 같다.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어느 교수가 말하길 독서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로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극화를 만든다라고 했다. 독서 양극화는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 젊을 적에는 아무리 투자를 하지 않다가 60세가 되어서 복리저축 상품에 가입해봤자 복리의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한다.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중 하나로 주식을 11살에 시작한 걸 꼽았다는 사실은 일찍 시작하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사실 나도 중고등학교 때 게임만 했던 것이 너무 아쉽다. 21살이 아니라 10년만 아니 5년만 더 일찍 독서를 시작했더라면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를 거뒀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는 고수 형님이 한두 마디 툭 던져주면 머릿속에 확 깨이면서 눈앞이 밝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책이란 것은 동네 형님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진리를 거저 얻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내 유튜브를 보고 자극받아서 추천 도서 5권을 읽은 사람은 일종의 안경을 얻은 것이다. 그 책들은 추천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그 뒤로 자기의 생각의 오류를 인식하고 사람의 지배욕, 자극욕, 안정욕 타입으로 구별하고 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나 역시 크루즈를 읽은 후로부터 나 자신과 남들에게서 무수한 클루즈들을 알아보게 됐다. 나는 아마 평생 클루즈 안경을 쓰고서 클루즈들을 없애면서 살 것이다. 만약 누구든 인생의 초기에 이런 좋은 안경들을 갖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그 복리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살부터 뇌의 복리 저축을 실천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동갑내기 30살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 이때부터 독해력이 좋아져 책을 읽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지식을 흡수하고 재해석한다. 심지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식이 쌓인다.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책이 아닌 영화만 보더라도 기존 지식이 발동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사업 관련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밥 먹으러 라멘집에만 가더라도 메뉴 구성, 내부 인테리어, 직원 교육 정도, 가게의 순이익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그 사람에겐 매일 만나는 수십 곳의 회사와 매장이 케이스 스터디가 된다. 놀거나 쉬더라도 평생에 고민하던 문제들이 자동으로 풀린다. 기막힌 아이디어로 하루 만에 1년치 연봉을 벌어들인다. 살아가기만 해도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것이다. 반면 평소 아무 지식이 쌓이지 않는 경우엔 아무런 안경을 쓰지 않은 것과 같기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설사 뒤늦게 깨닫는다 해도 일찍 깨우친 사람과의 격차는 좁힐 수 없다. 남들도 계속 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기래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뇌 최적화 1단계 투투 전략.
늦은 나이에 철학과에 입학한 나는 늘 같은 과 동기들에게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취업 준비를 안 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아는 1학년부터 2학년 겨울까지 오로지 책 읽기와 글쓰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아니고 하루 평균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수많은 서점과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란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나는 토론 동아리와 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시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토론은 소음에 가려진 신호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나머지 시간엔 놀았다. 사실 나도 불안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 하나는 있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책 읽기와 글쓰기 딱 두 가지만 하자. 내가 지금 뭘 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뭘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생각하기로 기본기를 가져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거다. 이제 십수년이 지났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졌고 또래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하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투표 전략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 프라다 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천재들은 글쓰기를 즐겼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 철학자, 기업가 상당수가 글을 잘 쓴다. 그들이 천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뇌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다. 몸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킨 사람은 어떤 스포츠든 잘할 수 있다. 야구선수 출신의 유튜버 야신 야덕, 미식축구를 했던 유튜버 마랑 등은 코어 근육이 발달해 있다. 이들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 남들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뇌의 코어를 단련해두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 나는 각기 다른 사업을 어렵지 않게 성공시켰으며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책 읽기 등 뭘 해도 손쉽게 목표를 이뤄냈다. 그 비결은 뇌의 코어를 단련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단련에 실패하며 두뇌 또한 단련하는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린다. 비교해보면 둘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일단 근육 단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한 번에 8회 정도 들 수 있는 중량을 3세트 반복하면 된다. 8회를 들었다 놨다 한 후에 2분 쉬는 걸 3번 반복하는 3세트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먹고 48시간에서 72시간을 쉬어주면 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몸 만들기에 실패한다. 왜일까? 이 간단한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다가 힘들어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10에서 20분만 운동한다. 그럼에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몸 좋으시네요. 헬스 하시나 봐요. 라는 말을 항상 듣는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혹은 자의식 때문에 본인이 정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자유를 얻지 못한다. 운동에 실패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2. 매일 한두 시간씩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3세트만 해도 되는 운동을 10에서 20세트씩 3. 근육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어긴다.
4. 프로 보디빌더에게나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한다. 5. 그가 어떤 운동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모른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패하는 이유 또한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자의식대로 살아간다. 2.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3시간 쓰면 미라클 모닝, 말도 안 될 정도의 노력 등. 3. 뇌 최적화를 소홀히 한다. 아니, 무시한다. 4.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에 자기 최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5. 책이 정답이 있다는 걸, 즉 책이 공략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투투 전략은 가장 좋은 뇌 최적화 방법이다. 근육이 빵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몸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은 수년간 일주일에 몇 회씩 근력 운동을 반복한다. 그 결과 대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꾸준히 근육을 자극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뇌근육 또한 자극이 가능하며 성장할 수 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덤벨을 들어 올리면 된다. 마찬가지로 뇌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투투 전략이란 별게 아니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한다. 나는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23살에야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2년간 투투 전략을 실천하여 24겨울에 첫 사업을 성공시켰고 매월 순수익 3천만 원을 벌었다. 밑바닥에서 튀어 오르다시피 한 반전이었다. 이 글을 보고 부럽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 독서까진 알겠어. 근데 글까지 쓰라고? 나는 당신에게 작가가 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예전에 나라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저 인생 공략법, 부의 지름길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 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한 길을 고르면 된다. 남들은 자의식에 사로잡혀 망할 주식에 달려들 때 재빠르게 입절하는 안목. 남들이 덜덜 떠는 폭락장에서 싸게 매집하는 백상을 키우면 된다. 남들 말만 듣고 가게를 차리거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 된다. 이 인생 공략집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책 읽기와 글쓰기다. 의사결정력, 항해력, 메타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유튜브를 볼 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 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역, 언어지능 영역인 축두역,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역과 좌뇌를 활성화한다. 책 내용에 따라선 감정과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즉, 뇌 전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 세포의 증가로 뇌 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 지능이 높아진다. 근육이 증가하듯 뇌 근육이 증가하여 코어가 강해진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땡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 나는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언가 시키면 항상 느리게 행동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패닉에 빠지며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다 20대 후반을 지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주변 그 누구보다 빠른 이해력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난 상위 0.1%로 빠르고 좋은 판단을 내린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과거를 생각하면 두뇌 회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게 말이 되나 싶을 때가 많다. 책 읽기 외에 글쓰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20대 초반에 매달 4천만 원 넘게 벌고 있는 사업가를 만났다. 평소 책 없이는 절대 똑똑해질 수 없다고 믿는 내게 이 친구는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책을 읽으려 했으나 사람들이 글을 너무 못 써서 보기 싫었다는 것이다. 대신 자신은 글쓰기를 했고 덕분에 똑똑해진 것 같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책 읽기만큼 중요한 건 글쓰기다. 사실 나는 최근에는 글을 많이 쓰지 않는다. 사업이 모두 내 궤도에 올라 있고 내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시 글을 쓸 것이다. 내 머리를 가장 좋게 만든 것이 글쓰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이 책을 통해 투투 전략 개념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걸 그냥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 뇌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만 남기거나 이 하나조차 불완전하게 저장하기 일수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청이 투투 전략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두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는 사람과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군 하면서 쓱 읽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릿속엔 전혀 다른 것이 남는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책을 더 읽고 글을 써볼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의 경우엔 이런저런 자기 개발서의 제목만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서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인데도 2년간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고 쾌락을 추구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를 이룬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듯이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이라도 글을 써라. 영 못하겠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황금 지식에서 스터디를 모집해라. 아니면 작성 블로그를 검색해 종종 이벤트로 올라오는 챌린지에 참여해라. 나는 참가자가 1,000여 명이 넘는 오픈 채팅방을 5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매일 글쓰기와 책 읽기를 하고 그 결과를 링크로 남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댓글을 써주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환경 조성과 집단 무의식을 이용하고 있다. 앞에 환경 설계에서 말했듯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개설해 매주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다. 대학 시절에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책을 읽고 글을 썼지만 사실 투투 전략을 매일 실천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이 책을 읽은 사람 중 이걸 실천하는 비율은 0.1%도 안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실천하는 비율은 그중 5% 정도일 것이다. 이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아무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명령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매일 아침 천금 같은 몸을 일으켜 회사에는 나가면서 저녁에 책상에 앉아 글 한 줄 쓰는 것은 하지 않는다. 당장의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생에 걸친 복리 저축임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나? 다수성가한 수많은 역행자가 그토록 많은 책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는데도 그냥 다 핑계일 뿐이다. 95%의 사람들은 곧 포기할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자.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99%에 가까우니까. 이것만 해도 남들을 훨씬 앞지를 수 있다. 역행자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매일 책을 읽으면 최고가 될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게을러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대신 일주일에 하루 30분만 책을 읽자. 이것만 해도 상위 5%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며 10년을 보냈다. 그 결과 나는 최악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 과제. 어떻게 하면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지 먼저 고민하라. 초반부터 무리한 목표를 잡지 마라. 딱 일주일만 매일 30분 책 읽기를 목표로 세우고 이 목표를 블로그에 써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래 사장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라는 게 와닿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독서와 글쓰기를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최소한에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 30분씩이라도 읽으면 상위 5% 안에 든다고 하고 있듯이, 저희 모든 사장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독서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위 5% 안에 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서 미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룹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음소거 해제 좀 할게요. 네. 스스로 음소거 해제할 수 있어요? 되나 한번 봐보세요. 되죠? 네, 돼요. 네, 방금 책 읽어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홍진우 그룹장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책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네네. 이동하느라고 해가지고 켰는 동시에 옆에 분이 말씀해가지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방금 책을 네. 읽으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또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읽으면서 나는 이 부분에 줄을 그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줄 아무도 안 그으셨어요? 아니요, 그룹장님 네. 줄을 그었어요. 네. 줄 줄을 어떤 부분에 줄을 그으셨어요? 아니, 줄을 전체 책을 거의 다 줄을 그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 다 그으셨구나. 저는 일단 제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한 구절만 같이 공유할게요. 네. 174페이지. 독서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극화를 만든다. 이 부분 가장 맞아요. 강력해서 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독서 빈부격차. 너무 중요한 부분. 김기래 선생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네, 읽으면서 안녕하세요. 네, 황년입니다. 네, 네, 저는 182페이지에 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근데 이제 진짜 인생을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봤고요. 뭐 어떤 방법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의사 결정력을 높이면 된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투투 전략. 그래서 이제 뇌도 복리로 이제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하는 일도 사실 레버리지 복리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책 읽기도 이런 결과를 주는구나. 그래서 독서의 복리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책 읽고 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배우니까 또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황년 사장님 감사드려요. 또 나는 여기에 줄을 그었다 하시는 분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저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175페이지에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는 고수 형님이 한두 마디 툭 던져주면 머릿속이 팍 게임해서 눈앞이 밝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책이란 것은 동네 형님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10년,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진리를 거저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2시간 동안, 2년간 2시간씩 책을 읽고 쓰다 보면 일단 자의식 해체가 되고 뇌가 최적화가 되니까 결국 머리가 나쁜 사람도 누구나 다 가능하대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역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이미 다 역행자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이미 역행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전자 오작동에서 전부 다 이제 벗어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내 체험담을 유튜브로 만들어 놓잖아요. 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튜브로 내 지인들한테 공유를 하면, 내 거는 내 지인들은 봐요. 다른 건 안 봐도 내 이야기야. 나 유튜브에 나와. 그러면서 내 체험담이 들어간 영상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서 연락이 오죠. 뭐 먹고 이렇게 됐어? 요새 가장 싸게 파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 이 제품 제일 싸게 먹는 방법 우리 5월달에 하고 있는데 내가 먹는 거 있잖아. 이거 무조건 먹어. 그러면 그분들이 싸게 프로모션하는 이 제품을 내가 이렇게 행운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일단 유튜브를 내 거 체험담을 공유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사장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굳이 한 명 한 명 쫓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에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유튜브가 대신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오늘 밤에는 우리 킹마스터방 마지막 줌 미팅이 있어요. 많은 분들 초대해서 유튜브를 통해 킹마스터를 방을 통해서 느낀 점 이제 참여하면서 느끼신 분들 4분이 또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킹마스터 방에 어떤 분을 초대해야 되겠다. 그분들 또 뭐 해다방 끝나고 나서 킹마스터 방 이런 스텝을 밟으면서 하나씩 내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런 분들을 또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이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면 돼 하고 초기 사업자 가이드북으로 마무리를 딱 하면 그분들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내일 우리 IM 팩토리 전부 다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오늘 밤에 줌 미팅 꼭 참여하시고요. 내일 여의도 아이엠 팩토리 최대한 많은 분들 초대해서 그분들의 인생의 훌륭한 진짜 그 가이드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정은지 사장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읽어주신 사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